GRC라는 청년들 역사, 정치 철학 교육단체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라운드 C라는 단체 교육단체의 대표로 있고요. 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유의 여정이라는 성경적 정치관이라는 교재를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6.25죠. 6.25를 맞아서 6.25가 왜 일어났고 어떤 중요 전투가 있었고 어떤 한국 전쟁의 영웅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저를 혹시 아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 주실까요? 네, 한 절반 정도는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아까 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은 또 질문이 있었는데 나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왜 일어났고 어떤 전개로 갔고 왜 휴전을 맺었는지는 이제 다들 좀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가 형성이 막 되던 때가 40년대 50년대인데 그때 결정적인 계기가 한국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가 형성된 그 계기를 함께 마련하고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PPT가 보이죠? 전쟁으로 가는 길, 전쟁이 왜 일어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죠, 그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죠? 전 세계에서 2등, 3등, 4등 국가가 주변에 몰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국제정치학자는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불운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불운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전투입니다. 주요 전투인데 그냥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폭탄 던지고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 그냥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나라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만든 나라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불굴의 의지가 뭉쳐져서 살아남았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한국 전쟁의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지만은 국가의 우리 3대 요소라고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4대 요소라고도 많이 가르칩니다.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정부,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 뭐가 진짜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죠? 그게 국민 여기 있죠, 그죠? 이건 이론입니다. 국민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죠? 돈? 돈도 중요합니다. 네? 통치자 여기 가버먼트 있어요. 통치. 뭐가 이게 네 개가 다 있어도 본질적으로 뭐가 없으면 망하죠? 법? 힘입니다. 파워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 네 개가 다 있어도 망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죠?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죠? 영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당시에 백성이 있었죠. 고종이라는 통치자 있었죠. 영토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결과로서 뭐가 사라지죠? 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라들이 만들어질 때 누가 이 지역의 통치자냐, 주권을 가느냐 그걸 놓고 거의 다 전쟁을 합니다. 내전을 하고 유럽의 역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가 만들어질 때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요거 빼고 국민 만들기, 두 번째 국민의 참여, 세 번째가 부의 창출, 네 번째가 부의 분배입니다. 이 네 개가 안 되면은 계속 내전하고 미얀마 같이 군사 쿠데타 일어나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독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에너지로 돈을 번 다음에 복지를 한다거나 국민들이 안 만들어져요. 국민들이 거지로 살거나 정치 참여 안 하고 현대를 살아가지만은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된 아주 희귀한 나라입니다. 부의 창출, 부의 분배,
국민 참여, 국민 만들기. 근데 보통 국민 만들기가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조선 시대에서 백성의 의무는 뭐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면은 땡큐인 인생입니다. 그죠? 대부분 인구의 60%가 40%가 노비고 대부분의 인구는 90%는 다 농민이죠. 양반이 갖고 있는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벌어 먹고 살면은 땡큐입니다. 말 그대로. 큰 병 안 걸리고 늙어서 죽을 수 있으면은 복된 삶이에요. 정치 참여 불가능합니다. 투표권이 없으니까요. 토지 못 삽니다.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도 불가능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난전이라고 불렀어요. 마음대로 상업을 못해요. 그래서 난전이 뭐냐면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상인이라는 난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수의 허락받은 사람만 한양, 지금의 서울에 올라가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투표하고 거래하고 그죠? 다 하잖아요. 근데 근대 국가로 넘어가려면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참된 자유가 뭐냐를 놓고 격돌하는 거예요. 같은 백성끼리, 국민들끼리. 그게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북한식 자유는 뭐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예. 한 명의 독재자가 전체를 집권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평등하게 사는 그런 행정을 말합니다. 네, 그거는 아주 좋은 정답입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죠. 뭐에 속아서 독재가 완성된 거죠? 평등입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남의 거 뺏어서 나눠줄게. 양반 땅, 친일파 땅 뺏어가지고 너한테 나눠줄게. 너는 필요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으면 돼. 거기에 온 북한 주민들이 열광했던 겁니다. 그럼 그걸 실현할 권력자는 누구죠? 김일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한식 자유는 뭐죠? 설명할 수 있다. 네. 남녀노소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도전할 때 네. 차별받지 않고 모두 다 기회를 부여받는. 기회 평등. 아주 이제 훌륭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결과는 다를 수 있으나 모두가 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하되 자기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한 만큼 벌어가는 거죠. 그죠? 대가집을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열심히 안 살면은 못 살게 되는 정직한 거죠. 그죠? 능력에 따라 정직한. 그래서 남한식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북한식 평등을 공산주의라고 하죠. 이 두 개가 격돌을 했습니다. 6월 25일 딱 지금 72주년이죠. 72년 전에 새벽 4시경에 38선을 뚫고 북한의 T-34 탱크를 비롯한 수만 17만 명의 병사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보통 혼비백산할 것 같죠. 근데 당일에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서울의 분위기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냥 낮잠 한 번 더 자기 좋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 번 깼다가 다시 한 번 자기 좋은 그런 어떤 늘어지는 시간 속에서 최전방의 일부 병사들이 지금은 DMZ라고 하고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38도선을 뚫고 막 내려오는데 이전 같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원래 6월 25일 전에도 군사적인 도발은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와 화력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명 피해만 보자면은 우리나라 국군의 사상자, 실종자, 사망자 다 합하면은 62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사망, 부상, 실종이 100만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울산 시민 전체가 다 죽거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죠? 그다음에 유엔군 사상자 거의 다 미군이에요. 이제 부상 있거나 사망한 게 15만 명, 전쟁고와 10만 명, 북한군 사망 및 실종 64만, 중공군 사상자 97만 명. 여긴 병사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사라진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 민간인 피해 150만 명.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 국토가 다 화염으로 휩싸였다는 겁니다.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 1년 반. 왜 이제 1년 반이라고 하냐면 실제 기간은 3년이거든요. 휴전 협정까지 하면은. 근데 거의 주요 전투는 1년 반 안에 다 일어납니다. 큰 전투는 1년 반 안에 압록강, 두만강, 북한 영토 제일 끝에서 이 부산 바로 위에 낙동강 지역까지 거의 전 국토가 다 불타고
피비린내 나는 영토로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새롭게 리셋이 되는 결과였죠. 첫 번째로 국민 만들기. 이제는 왜 이게 국민 만들기, 국민 참여냐면은 왜 전쟁 이걸 부르냐면은 드디어 내 나라가 된 거예요. 내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중세적 유럽에서 중세에는 싸우는 건 누가 하죠? 기사들만 하죠. 그죠? 영주들만 합니다. 나머지 농민들은 안 싸우는 대신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대신에 약간 노예처럼 살아가죠. 그죠? 그 땅에 박힌 채로. 그러면은 아주 그 귀족으로서의 큰 의무를 전쟁을 기사들이 하고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갑니다. 그죠? 재산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한국인들이 조선시대 때는 의무도 크지가 않고 권리도 크지가 않아요. 그 국민국가의 특징은 뭡니까? 전체가 다 국방 의무를 지고 전체가 다 납세 의무를 지고 전체가 다 큰 권리를 가지죠. 그래서 이때 한국인들한테 처음 경험이 생기는 겁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싸운다. 행정국의 입장에서 쭉 보니까 이때의 화두는 뭡니까? 독일은 이미 거의 끝났고 그럼 그 다음에 논의는 뭐죠? 영토를 어떻게 나눠 가질까? 그거죠. 그죠? 이 승전국들끼리. 근데 루즈벨트라는 사람은 건강도 너무 안 좋았고 당시에 소련의 그 보스가 누구죠? 쉽게 말해서 히틀러? 히틀러는 독일 그 스탈린 좋았어요. 야, 들어 맞췄어요. 좋았어요. 제가 오늘 청소년 대학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다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죠. 코스염 이렇게 기르고 그죠? 그 사람한테 미국의 보스인 루즈벨트가 휘둘리다가 사망을 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그 미주리주라고 완전 깡촌이 있거든요. 거기 출신의 사람이에요. 미국은 남부의 깡촌 출신이라면 굉장히 남성스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쭉 보니까 공산주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스탈린 너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소련을 좀 견제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그러니까 한국은 언제 해방됐죠? 이것도 다 체크하겠습니다. 그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을 다 말하시니까 저 잠깐 스톱. 예. 다른 분들 기회 좀 주세요. 45년 8월 15일 해방. 건국 언제? 8월 15일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한국만 이렇게 한국인들만 가만히 서가지고 평화롭게 지냈나요? 아니죠.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긴장 관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그럼 이 사이에서 한국의 여러 정치 지도자가 막 나오죠. 김구, 뭐 이제 여운형, 뭐 이런 분들이죠. 학교에서 들어본 이승만 이런 분들. 그래서 어느 노선이 맞냐? 소련식 공산주의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냐? 그걸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3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스탈린에 끌려가지 않겠다 해서 스탈린과 중국도 당시에 공산화가 되고 있었죠. 그죠?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인데 그 전까지 계속 빨간불이 드는 거예요. 이쪽에. 그죠? 그렇게 그림이에요. 근데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트루먼 독트린 이런 걸 발표하면서 소련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아따 놀래가지고 좀 이제 뒤로 물러서다가 핵실험을 해요. 핵실험에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과 이게 힘의 균형이 맞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힘이 비슷해지니까 한반도에서 한판 붙어볼까라는 기류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국제 질서를 알아야 한반도의 과거를 알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분들도 잘 들으면 나중에 유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을 봅시다. 중국도 어떤 당과 어떤 당이 싸웠죠? 그렇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죠. 국민당은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닌데 뭐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가겠다 막 그런 거 쉽게 말하면은. 그다음에 공산당은 여기 이제 그 사진에 이렇게 저랑 좀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빨간 지도 위에 있는 그 두 사람은 건배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대머리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공산당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일본이 우리나라만 식민지를 한 게 아니죠. 그죠? 40년대 30년대 중국도 지배했습니다. 일본이. 그때 이 두 지도자가 연합해서 일제에 대항해서 막 싸우다가 일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막 둘이 박터지게 싸우다가 어쨌든 공산당이 막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황이 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어려운 얘기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 공산화가 돼버렸다. 49년 10월 1일경입니다. 이때가 10월 2일경. 그러면서 중국을 공산주의로 통일한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모스크바에 찾아갔어요. 모스크바에 왜 갔을까요? 추운데.
그죠? 스탈린 만나러 갔죠. 그죠? 스탈린 만나러 가서 제가 중국을 새롭게 제패했는데요. 이러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탈린이 이제 머리를 굴려보는 겁니다. 드디어 스탈린이 나오네요. 저기 이제 수염 기는 아저씨인데 저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데 왜? 2차 대전도 히틀러한테 이겼겠다. 근데 왜 스트레스가 심할까요? 동유럽을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유럽에서 스탈린의 말을 안 듣고 조금 엇나가고 튀는 행동을 하는 지도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스탈린이 아, 공산주의는 다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썽꾸러기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나. 근데 모택동도 딱 보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저 막 10억 가까이 되는 인구를 다 갖고 있고 큰 영토를 가진 저 사람이 나의 이 어떤 이 명성을 위협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모택동을 견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탈린이 쭉 보니까 아, 공산주의는 완전히 다 내가 정점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동유럽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모택동 이거 보니까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 척하면서 힘이 너무 강해지면 또 위험하고 한편에서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럼 스탈린의 머리에서 뭐가 반짝반짝 돌아갈까요? 이 모두의 힘을 다 빼놔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전쟁 허가를 맡으러 몇 회나 요청했냐면 16번 요청했습니다. 남침을 해도 되냐? 허락을 16번 맡은 거예요. 해도 됩니까? 안 돼, 안 돼. 왜 거절했을까요? 스탈린이. 괜히 쳐들어갔다가 미군이 개입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첫 번째 핵이 개발됐어, 소련도. 두 번째 동유럽에서 말썽꾸러기 이런 뭐 티토라는 지도자 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이런 사람 막 나타나고 중국도 힘이 비대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뭘 딱 돌려보니까 이때까지 김일성한테 거절을 했지만 김일성이 남한을 쳐들어가고 미군이 개입하고 중공군도 개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1타 3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제 질서가 기묘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소련이 핵실험 성공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45년에서 49년까지 막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 하면 쉽게 말하면 미국 외교의 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미국 외교를 다 관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국전쟁 일어나기 5달 전에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해요. 미국의 저 기자들 모아놓고 그게 뭐냐면은 이 라인을 넘으면은 소련 너희랑 나랑은 전쟁이요 이런 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어디를 넘어가고 있죠 지금? 한국을 빼버리고 있죠, 그죠? 이 라인을 보면서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라는 한국 전쟁의 전범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세 사람 전범은 이 라인을 보면서 아, 미국은 한국을 수호할 의지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일본을 우선시하는구나라는 사인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전쟁의 기운이 계속 고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러 가서 뭐 젓가락을 만두를 먹는지 뭘 먹는지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죠. 마침내 스탈린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서 6월 25일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지도자 이승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꾸준히 주한미군 철수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1949년 6월 5월 이럴 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왜? 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됐으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할 일 다 했고 안녕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가볍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청소년들이 어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캐주얼하게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의 지도자 이승만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안 맞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미국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왜? 신생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죠? 탱크 하나 없습니다. 그죠? 헬리콥터, 전투기 그런 거 없어요. 전기불로 안 들어옵니다. 도로도 안 닦여 있어요. 비료 공장 하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일제가 이 나라를 지배할 때 북한 땅에다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거기에 발전소, 도로 이런 걸 다 거기가 이제 지금도 석탄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의 지도자 이승만은 아, 자원도 없어, 돈도 없어, 뭐 인력도 없어, 행정도 없어. 근데 군사까지 나가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데 트루먼의 대답은 뭐죠? 감당도 못할 대규모 군사력 생각하지 말고 경제력을 키워서 국민 먹여 살릴 걱정이라 해라.
완전 한국과 미국의 뜻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러면서 이승만의 당시에 입장을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은 이미 공산화되었고 미국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 나라의 앞날이 너무 이게 이제 걱정된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승만의 불길한 예언이 현실화됐던 것이죠. 당시에 6월 25일 새벽 4시경에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은 이렇게 네 가지의 페이스로 네 가지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낙동강 전투 들어봤나요? 그죠? 낙동강 전투는 이 나라의 부산 빼고 다 밀렸던 게 낙동강 전투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밀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낙동강까지 3일?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오래 걸렸는데 괜찮아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스는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다. 이거는 바로 낙동강까지 밀렸지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을 뺏는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는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죠. 네 번째는 휴전 이제 협정 이제 체결 그 과정입니다. 근데 이 디네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은 이 나라의 이 전쟁 한국 전쟁이 우리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남한이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아 있었고 미군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 엄청난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또한 더 치고 올라갔다가는 소련을 건드려 가지고 3차 대전까지 일어나게 되는 안 들어가자니 애매하고 깊숙이 들어가자니 3차 대전 이럴 것 같은 머리가 너무 아픈 전쟁. 미국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전쟁이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도 외교 전략적으로 군사 전략적으로도 정말로 딜레마가 많았던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이. 그래서 이 탱크를 몰고 내려왔는데 이 탱크가 당시에는 최신형에다가 최강의 탱크였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T-34 전차가 독소 전쟁, 소련과 독일이 전쟁을 할 때 독일에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소련의 T-34 전차입니다. 그거를 북한한테 다 빌려준 거예요. 그걸 갖고 밀려 내려오는데 이거 전차 이거 대수가 보면은 242대, 240대가 넘어요. 북한의 전차는 T-34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몇 대가 있죠? 전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3일 만에 서울이 뺏겼는지 아시겠죠? 그죠? 두 번째, 전투기 폭격기가 북한한테 200대가 넘는데 우리한테는 전투기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력은 보면은 지상군이 북한은 육군 하면은 19만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9만 5천 명이 모자라다. 근데 장비가 또 딸리니까 더 열악한 거죠. 이런 거를 몰고 막 내려온 거예요. 소련이 다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다 전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최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북한의 1군단, 2군단이 서쪽, 동쪽을 나눠가지고 양벌에서 내려오고 중간에도 내려오고 그래요. 병력 차이는 7배, 화력은 18배. 그래서 최전선이 하루 만에 다 붕괴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쑥 들어와서 서울이 3일 만에 뺏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이 나라 부산, 대구 빼고 다 점령당했습니다. 왜? 병력 7배, 화력 18배. 그리고 이게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성도들의 연합의 원리와 비슷한 게 영적 전투하는 집단이죠. 교회가 그죠? 성도들이. 이게 보면은 한 군데가 전선이 무너지면은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요. 한꺼번에 다 밀리는 게 아니고 제일 왼쪽에 있는 옹진반도에서 백선엽 장군님의 동생인 백인혁 중령이 지키고 있었던 지역이 이제 옹진 이쪽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지금 북한 땅이고. 저기가 이제 몇 시간 만에 한 4시간 만에 밀리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개성 문산을 여기 1사단의 백선엽 장군이 당시에 지키고 있었는데 옆에 옹진반도 라인이 뚫리니까 옆에 있는 개성도 못 버티는 거예요. 무너지고 개성이 무너지니까 그 옆에가 어디죠? 의정부 포천 이쪽으로 서울 내려오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 화력을 많이 집중했어요. 여기는 이제 세종시라서 좀 이제 거리가 멀지만은 저 위쪽으로 쫙 올라가시면 지금도 뭐 없어요. 그냥 산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 이제 산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의정부, 포천, 동두천 라인이 뚫리고 그다음에 충청, 홍천도 하루 만에 뚫리고 동부 쪽도
이틀 만에 뚫리게 되면서 최전선이 완전히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화력이 모자라서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졌냐, 국군은 뭐 도망갔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선배 세대가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여기 계시는 할머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까지도 새벽 4시 일어나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전쟁 당시에 간호사로 활동하셨어요. 간호사로. 우리나라 여기 이제 여자 학생들도 있는데 당시에 우리 여학생들도 한국전쟁 때 훈련 받아가지고 막 전쟁에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당시에 간호사로 활동했는데 아까 제가 옹진반도 옹진전투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막 싸우고 포천, 그다음에 여기 저 파주 이쪽 일대에서 지키는 병사들이 화력에 딸리니까 어떻게 싸웠냐면 탱크를 멈추려고 병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폭탄을 손에 쥐고 가슴팍에 품어가지고 자살 특공대처럼 탱크에 달려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옹진 전투에서는 한 병사는 얼굴 거의 반쪽이 날아가서 한쪽 눈이 대롱대롱 거리는 거예요. 그 병사를 이분이 당시에 간호했는데 다 포기했어요. 눈이 대롱대롱 거리니까 눈알이 튀어나와서. 근데 그 눈 튀어나온 눈알인데도 눈빛이 너무 선명하고 초롱초롱해가지고 간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최전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의 전쟁 목표가 처음으로 선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미국의 대사가 무초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더 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침착하게 사라웨보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통일의 기로 삼겠다. 이게 전쟁 목표입니다. 이 뒤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전쟁 목표가. 사라웨보라고 하면은 1차 대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그 기점이 됐던 것이죠. 그런 어떤 큰 전쟁으로 비화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이 한국 전쟁의 기본 목표는 통일이다. 그렇죠? 거기 초점을 맞춰서 전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도 이제 알려졌어요. 바로 알려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집이 실제로 트루먼 대통령이 살던 집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주말 되면은 자기 고향 집에 내려가가지고 쉬다 오거든요. 그래서 미주리주에 있는 자택에 가가지고 쉬던 와중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카카, 빨갱이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영어로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다혈질이에요. 미국 남부 남자들은 다혈질입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우아하게 그렇군, 비상회의를 소집하게, 이렇게 안 했어요.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그놈의 개자식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son of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자녀들, 이런 표현. 그런 표현을 쓰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한국 전쟁은 세계 대전이고 곧 미국의 자유를 지키는 전쟁이기도 하다라는 결심으로 이 군사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엔도 당시에 북한의 남침을 규탄을 했고, 그러면서 유엔에 소집된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소련 빼고, 소련은 그냥 아예 참석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도와준 전쟁이니까. 소련 빼고 나머지 자유 국가들이 다 찬성함으로써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자유를 신봉하는 국가들이 한국 전쟁은 곧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다라는 결심으로 다 같이 거수를 해서 동의를 하고 유엔군의 참전이 공식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서울은 거의 다 뺏겼고 한강에서 치열한 방어 전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시의 군사학도 그렇고 지금의 군사학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한국 전쟁은 빠르면은 2주 안에 다 끝날 전쟁일 수도 있었고, 특히 김일성과 전쟁을 회책했었던 그 오른팔인 박헌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 전쟁 무조건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고 한 달 안에 끝내야지 미군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여기를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3일을 버티는 것도, 하루를 버티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당시 한강방어 전투를 했는데 이제 6일 정도를 이제 버텼죠. 3일 동안 한강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여기서 북한군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이제 막 섬멸되고 시간을 많이 이제 버텼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1000명 많은 인명 피해가 한강방어 전투에서 북한에게 이제 입히게 되면서 이제 그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죠. 6일 동안 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쭉 진행이 돼서 지금의 이 대구 경북 지역을 11시 방향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꺾이는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한 달 반 만에 이렇게까지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런 기독교 역사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와중에 이 수많은 양민들을 북한 게릴라들이 북한 군들이 막 죽였어요. 두 번째 타겟은 첫 번째 타겟은 군 병사고 두 번째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내려가면서 기독교인입니다. 이거는 그냥 양민들 사진인데 왜 기독교인을 죽이냐면은 당시에 북한에는 이런 미신 또는 유언비어 또는 가짜 뉴스가 퍼져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앞잡이다, 양키의 앞잡이다, 그죠? 그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미국한테 팔아 넘기려고 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시즘에 따르면은 막시즘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분배해서 잘 살자. 근데 사기죠, 그죠? 독재자가 나타나니까. 근데 그 공산주의에 따르면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어요. 왜? 인간이 신을 믿고 내세 죽은 뒤의 삶을 의식하다 보면은 이 현세에서 혁명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 한눈 파지 말라 이거예요. 마르크스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차별로 학살당했는데 이 책에 따르면은 교회는 장로교가 600개 이상 파괴되었고 감리교가 250개, 성결교 100개, 그 나머지 교단 그 교회들도 많이 파괴됐겠죠. 납치당한 교육자가 이렇게 많고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때 유명한 순교자가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분.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들을 공산주의자들한테 잃었다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근데 그랬던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갑자기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때입니다. 이때 따라와라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 꼭 알아야 됩니다. Stand or die 이러면서 이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유엔군의 이런 구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유엔군의 대빵 누구죠?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 그 밑에 한국을 총괄하는 사람이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준 거 써먹으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8군, 뭐 유엔군 사령관 어렵잖아요, 그죠? 유엔군 사령관이 전체 유엔군을 총괄하는 해군, 공군 다 총괄하는 사람이고 미 8군은 여기 이제 한반도에만 관리하는 사람. 그럼 미 8군 사령관은 위치가 되게 높겠죠. 특히 한국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 이러면은 되게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워커 장군이라고 하는 8군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7월 말쯤 되니까 Stand or die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거나 아니면은 버티거나. 이제 뒤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낙동강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놔두고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막 한 달 동안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막 북한 군과 이 그 유엔군과 국군이 막 엉켜붙어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동영상 원래 틀어드리는데 시간이 오늘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육박전이라고 육박전 그죠? 서로 총검과 총과 폭탄을 서로 던지고 엉겨붙어 싸우고 이걸 한 달 반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강이 있고 옆에는 다 산지거든요. 언덕이고 이 언덕과 산이 다 시체로 쌓아 올려져 있고 여기서 흐르는 피가 강물로 흐르는 거예요. 어느 느낌인지 아시나요? 낙동강 전투 그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 된다. 유엔군의 14만과 북한군의 9만 8천 명. 이때 이제 미군이 좀 더 이제 지원군이 도착하게 되면서 숫자적으로는 이제 압도하게 되는데 이게 당시에 낙동강 전투 때 날짜별로 죽은 국군과 유엔군 그러니까 실종자들 숫자입니다.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망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종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부에 오늘의 신병은 누가 도착했습니다. 10명 1부터 30명. 근데 이 명부가 다음 날 되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날에 다 죽으니까. 병사가 회전이 안 되니까 징집이 여기 여러분들 나이 지금 제일 어린 분 몇 살이죠 여기? 남자 학생? 10살? 7살.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예. 어쨌든 15살 당시에 만 나이로 15, 16살 이런 학생들도 학도병 자격으로 징집하면 안 되는데 다 자진해가지고 다 입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17살, 18살, 19살 이런 분들 학도병들입니다. 나라 지키겠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심체건사 받고 낙동강 전투에 막 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국 해병대가 낙동강에 진군하는 거고
그러면서 낙동강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영웅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백선엽 장군님도 있고 뭐 했는데 요분은 어니스트 코어마라고, 여러분 영화 퓨리 보신 분 있나요? 탱크 하나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영화인데 자기 이제 부하들과 함께 탱크 하나로 몇십 명의 독일 그 병사들과 막 싸우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실화판이 바로 이 전투입니다. 어니스트 코어마 상사가 당시에 이 낙동강을 방어하는데 다 밀리고 나서 다 후퇴하고 나서 전방에서 탱크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북한 병사들이 150명 이상 남았습니다. 150명 남은 병사가 탱크로 다 달려들었어요. 근데 어니스트 코어마 상사의 이 탱크가 최종 승리를 거뒀습니다. 8시간 이상 부딪혀가면서 이 해치 열라고 당시에는 이 갈고리 같은 걸 탱크에 뚜껑을 열라고 막 이렇게 막 달려들거든요. 이런 병사들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해가지고 싸웠던 위대한 전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무공훈장 대통령한테 받는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밀리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대한민국 말 그대로 끝이에요. 아직은 유엔군이 제대로 상륙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이 경주, 뭐 대구, 영산, 마산 이쪽 방향으로 막 들어옵니다. 여기를 이제 그 방어하는 전투에 이 중에서도 다부동 전투가 아주 유명하죠. 지금의 경북 칠곡군 다부동인데 여기 보시면은 대구, 칠곡 여기 있죠, 그죠? 11시 방향에 거기 있는 지역이 뚫리면은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유엔군과 국군이 이 지역을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한국 전쟁 초기 한쪽 라인이 뚫리면은 연쇄로 다 뚫린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한쪽이 뚫리면 그냥 다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북 칠곡군 여기가 중요한데 이때쯤이면은 김일성의 이런 히스테리가 완전히 정점을 찍을 때예요. 한국 전쟁을 한 달 만에 끝내야 되는데 왜 한 달 반, 두 달에 접어들고 있고 물자는 모자르고 있고 이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북한 병사들이 뭐 배고프다 못 싸우겠다 막 난리가 나 거예요. 그래서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게 북한한테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 가지고 한 방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최후의 이 어떤 뭐랄까요, 이 집중된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부동 전투, 낙동강 전투고요. 네, 이렇게 당시 이제 병사들 사진입니다. 부산에 이제 미 해병대가 도착을 하고 이러면서 그 겨우겨우 버텨가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물자와 미국의 어떤 이런 그 지원 사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전세가 조금씩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투기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공중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또 이런 3.5인치 로켓 막 이런 것도 이제 뭐 무기가 새로 보급이 되면서 전세가 조금씩 뒤집힙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인민군 소속으로 참전했었던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도 말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피바다물이 되었다. 당시에 낙동강이 그 정도로 이제 끔찍한 전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낙동강을 한편에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위대한 전투가 또 뭐죠? 그렇죠. 인천사육작전이죠. 한쪽 이게 그래서 모루와 망치 작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이렇게 막아주고 위에서는 망치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인천사육작전이 위에서 때리고 보급선을 한 방에 끊어버리는 이제 역전이고 낙동강 방어 전투는 말 그대로 한국을 지켜내는 이런 전투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유엔군 사령관인 맥어더 장군이 뒤에서 이거를 쭉 조망하고 있다가 이 전투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종결짓고 가장 강력하게 북한한테 데미지를 입힐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9월경에 8월경에. 그래서 이 사람의 프라이드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육군 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98.5점으로 졸업을 했고 그 점수는 몇십 년간 안 깨졌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점수가 다 A+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재죠.
그리고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참전한 사람이죠. 그리고 필리핀에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불가사의한 게 능력이 뒤에서 명령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최전선에 총알 날라다니는 데를 막 걸어다닙니다. 주머니에 손 놓고. 근데 총이 안 맞아요. 영화 주인공 같죠? 실화입니다. 주머니 손 놓고 막 걸어다녀요. 그 총알이 막 다 지나가는. 표정부터 막 I am who I am 그런 표정이죠. 나는 나다 막 그죠?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미국 군사사 안에서도. 이 사람이 쭉 보니까 한국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하다. 근데 이 당시에 맥아더의 이 고집스러운 결정을 대부분의 군 뭐랄까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조건을 보니까 서해에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동해랑 서해랑 다르죠. 서해는 어떨 때는 물이 높아 배가 들어갈 수 있어. 어떨 때는 물이 낮아져. 그래서 갯벌이 생기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런데 저 밑에 이제 동그란 건 뭐냐면은 어뢰죠, 어뢰. 저거를 북한이 너무 많이 깔아놔가지고 조수간만의 차도 크고 어뢰도 저렇게 많은데 뭐 하러 그렇게 그 대규모 상륙 작전 하냐? 거긴 노르망디가 아니다. 이러면서 막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합참에서 상륙 작전을 하지 말자 메가더 안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7월 23일에. 그래서 8월 21일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이 메가더를 설득하러 도쿄에 갔는데 역으로 설득당했습니다. 그죠? 저런 사람들 역으로 설득할 정도면 엄청나게 똑똑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인천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한국의 수도라는 상징성 외에도 경제와 교통 및 보급로의 중심지다. 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이유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미 군 전체를 이제 설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에 성공을 하죠.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작전 설명 듣고 있는 메가더고,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그러니까 항공모함들이 포를 쏘고, 그다음에 상륙작전을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상륙을 하고, 그다음에 시내에서 시가전을 해가지고 또 포로로 잡고. 당시 아주 컬러풀한 사진도 남아 있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이제 뺏게 되는데 당시 서울 사진입니다. 제가 왜 전부 다 폐허가 됐다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요 도시들이. 그래서 서울을 이제 빼앗고 그런 와중에 우리 이 기독교 진영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전투에 참가하는 것도 있고 식량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은 기도죠, 그죠?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낙동강 전투를 할 때 거의 이 나라 망했다 해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자녀들이 다 해외로 도망간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절체절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 그래서 당시에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님들 이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뭘 회개했냐면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걸 회개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거짓 신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절한 것 회개하오니 이 나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옵소서라는 회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서울을 9월 28일에 빼앗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감사패를 또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쭉쭉 올라가서 이 왼쪽에 서쪽 라인은 워커 장군의 미 8군이 평양 쪽으로 올라가고요. 미국의 10군단은 동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치고 올라가는 작전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일거에 올라가서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일념으로 미군이 유엔군이죠. 정확히는 유엔군이 쭉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큰 변수가 터지는데 10월 25일경에 중공군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중공군의 개입이죠. 참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들어오는 건데 선언 같은 거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쓰실 때 개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중공군의 개입,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당시에 인민군 중국의 인민해방군 사령관 팽덕회라는 사람이에요. 빡빡이. 오른쪽은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좋아 죽는 거예요. 전쟁 다 졌는데
중공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아 죽어가지고 저렇게 팽덕희한테 이렇게 건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 막 북한이 무슨 민족적인 순수성 있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장 의존적이고 가장 줏대 없는 정권이에요. 예, 돈 준다 하면은 따라가고 군사 준다 하면 따라가고 항상 알람방구 끼고 쫓아다니고 주권 하나도 없는 집단이 바로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처음에는 30만, 그다음에 60만 이런 규모로 30만 규모로 막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은 10월 25일에 중공군이 개입하고 1월 달 경에 서울을 다시 뺏기죠. 서울을 찾았는데 9월 달에 왜 이렇게 3달 만에 이렇게 또 밀려 내려갈 거예요? 지금은 미군이 있는데 그 정답 아시는 분? 사람 수?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많아요. 당시에 중공군입니다. 너무 많아요. 25만 명이 한꺼번에 내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30만 더 하고 30만 더 하고 끝이 없이 내려오니까 그 일본과 2차 대전을 했고 이런 역전의 용사들이 이러한 종류의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본군이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중공군이 당시에 이 장비가 너무 열악해서 막 맨발로 뛰어온 사람, 농구화 신고 온 사람 정말로 그런 사람 많았어요. 총 없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미군이 이러한 그 이상한 땅굴 파가지고 낮에는 숨고 두더지처럼 밤에 튀어나오고 이런 게릴라전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중공군은 항상 게릴라전. 중공군이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길 때도 게릴라전이었거든요. 이때도 땅굴 파가지고 낮엔 안 보여. 전투기가 돌아다녀도 뭐 공습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밤에 갑자기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울 때 뭘 하냐면은 깽가리랑 나팔을 붑니다. 진짜예요. 깽가리 때리고 나팔 불고 막 원주민처럼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막 나팔 불고 깽가리 때리고 막 내려오고 게릴라전 하니까 유엔군이 이런 전투를 수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밀려내려요. 나팔 불고 있죠 실제로. 기상천외하게 싸우죠, 그죠? 이건 땅굴입니다. 당시에 북한군이 중공군이 파놨던 땅굴. 여기 숨어 있다가 밤에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말 맞죠? 실제로 한국 전쟁 때 중공군 사진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워야 돼. 그다음에 워커 장군이 설상가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멜리오르 내려온 과정 속에 그래도 워커 장군의 아들이 샘 워커 장군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또 한국 전쟁에 참전했어요. 병사로. 근데 아들이 너무 잘 싸워서 무공 훈장을 받아야 되는 날이 왔어요. 한국 전쟁 와중에. 아버지가 미8군 사령관이니까 자랑스럽잖아요. 내 아들이 여기 전쟁 같이 와가지고 군장 받으니까. 근데 그 축하하러 가는 길에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국군 차량이랑 부딪혀가지고. 정말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와라, 그냥 너 그냥 저 귀국해라, 미국 가, 그냥 그만 싸우고. 그러니까 근데 저 아들이 싫다 했어요. 그러다가 워커 장군의 시신을 운반해야 되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말을 듣고 또 아버지의 또 시신을 옮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커 힐이 됐죠. 워커 힐 호텔 아시죠? 서울에 유명한 거, 광진구에 있는 거. 근데 원래 워커 힐은 그 자체는 여기 돌아가신 분은 서울시 도봉구입니다. 근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워커 힐 호텔을 광진구에다 지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녀들도,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워커 힐 호텔에서 막 초대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지명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국 전쟁에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 또 저 유엔군 사령관으로 왔었던 클라크 장군의 아들인 윌리엄 클라크 소령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그죠?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을 했었던 아이젠하워 장군, 이 사람은 또 그 2차 대전 이끌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제 또 이끌었었던 이 사람의 아들인 존 아이젠하워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어요. 근데 참전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리죠, 당연히, 그죠?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고 미국에서 왼쪽에 있는 아이젠하워는 왼쪽 맞나요 지금 화면이? 그 왼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존 아이젠하워인데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아들이 전쟁 갔다가 포로로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그냥 자살하겠습니다. 참전하겠습니다. 대단한 정신이죠, 그죠? 미국 사람들의 세계관 지금은 많이 좀 이제 망가졌지만은 이 사람들 세계관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 just wa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당한 정쟁.
이겨야 되는 전쟁, 해야만 하는 싸움, 그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던집니다. 미국의 그런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낸 위대한 정신 중에 그긴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아주 아름다운 수도 서울에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주 기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서울을 중공군한테 뺏긴 적이 있어요. 그 아쉬움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미군도 패배하면서 막 내려오고 이게 일사후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선배 세대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아시는데 우리 이제 피난 행렬 보세요. 막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막. 소 끌고 그나마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어린애들 막 전쟁과 제가 10만 명이나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잃고 거리에서 울고 엄마 전 몰다가 죽은 아이들 그런 애들 다 거리에 깔리는 거예요. 거리에. 그러면서 이 전쟁이 중국이 이빨 한번 꽉 깨물고 그리고 김일성이 계속 뒤에서 부추겨서 서울 빼앗았으니까 다시 한번 부산까지 쫙 내려갑시다. 김일성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팽덕회라는 사령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팽덕회 사령관 지쳤어. 야, 우리나라도 아니고 384까지 내려왔으면 좀 쉬어야지. 근데 뒤에서 또 본토에서 모택동이 또 채찍질하는 거야. 야, 기왕 거기까지 좀 더 가. 그래가지고 이제 팽덕회가 무리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또 힘을 모아가지고 몰아붙였던 게 4차 공세, 5차 공세, 51년 4월, 5월 있었던 이런 거예요. 이때 밀렸으면은 우리나라의 국경은 한 36 이제 38도선이 아니고 37, 36 계속 내려왔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나라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후임으로 왔었던 이런 그 사령관들, 리즈웨이 장군이죠, 이 사람. 8군 사령관 이런 분들이 4차 공세, 5차 공세 같은 거를 엄청나게 잘 막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싸울 때 중요한 지역이 양평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지평리 전투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나중에 그 청소년들 역사 공부할 때 이런 공부도 좋지만은 직접 그 지역에 가면은 기념관이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 다부동 전투도 가면은 다부동에 아직도 그 전투 기념관이 있고요. 양평에 가면은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있고요. 인천에 가면은 인천 상륙작전 그런 거 다 관련된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투어하면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 양평을 왜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제 똑 튀어나와 있죠, 그죠? 꼭대기가 저기가 양평인데 저기를 사수하지 못하면은 그 밑으로 또 다 뚫리는 거예요. 역으로 양평을 뺏으면은 11시 방향으로는 경기도 12시 방향으로는 저 강원도 춘천 다시 뺏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평리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시는 분이 미국의 폴 프리먼 대령이라는 분인데 5,600명 대 중공군 5만 명이 10대 1이죠. 10대 1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평리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분이. 10대 1로 막 싸우는데 어찌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10대 1로 싸웠는데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평리 전투고요. 그 다음에 지평리 전투에서 유엔군에 미군 있고 프랑스 있고 영국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95%는 미군입니다. 근데 여기 프랑스군도 당시 지평리 전투에 싸웠는데 이분의 성함이 랄프 몽클라르 장군이죠.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공군이 막 내려오니까 성질이 너무 났는지 너무 시끄러우니까 중공군이 깽가리 울리고 막 뭐 이렇게 막 나팔 불고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작전을 썼는지 아세요? 내가 더 시끄럽게 하겠다고 사이렌을 울렸어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썼습니다. 당시에 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전 세계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목숨 걸고 처절하게 남의 나라잖아요. 이분들한테 남의 나라. 근데 사이렌 울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데, 그죠? 이 정말 한국 전쟁 위대한 유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평리 전투에서 이제 중공군 포로로 잡은 거고요. 외국군만 잘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유명한 장군 많습니다. 임부택 장군님은 중공군 세계사단의 공격을 받고도 반격해서 중공군 2만 명을 사살하고 3,500명을 포로로 잡아서 최대의 승리를 거뒀다. 이런 전투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만 한국 전쟁에서 많은 전투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처절하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전투를 하나 꼽아봐라면 전 장진호 전투를 꼽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이게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3대 동계 전투 중에 하나로 꼽고 미국 해병대 창설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쟁으로 꼽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잘 안 배우는데 이 전투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이 곳곳에 가면은 해병대 기념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데 가면은
이게 뭐냐면 장진호 전투 기념비 같은 겁니다. 이렇게 미국 해병대 역사에서 가장 프라이드가 있고 가장 뭉클하고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전투가 한국 전쟁의 장진호 전투예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장진호 전투가 보면은 북한의 이 장진호 전투가 있었던 지역을 보면은 이게 지형이 이래요. 산 안에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또 언제죠? 11월 달부터 1월 달로 넘어가는 전투거든요. 그럼 북한이죠. 여기 남한이 아니고 북한이죠. 얼마나 춥냐면은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30도. 유일한 장점이 피가 늦게 어는 거, 피가 늦게 응고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피가 빨리 응고되는 거, 장점이 그거밖에 없고,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얼고 발이 다 얼어서 썩어버리고, 자다가도 그냥 얼어 죽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영하 30도. 얼마나 추운지 입김에서 드러나죠, 그죠? 근데 이게 개요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장진호 인공호수예요. 이게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만들어놓은 인공호입니다. 그죠? 이거 임의로 전력을 생산하려면 호를 만들어야 되니까 댐이 있고. 그러니까 저 장진호야. 밑에 있는 게 흥남이라는 지역입니다. 왜 여기서 장진호 전투라는 게 발생했냐면은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죠. 서쪽에서는 미 8군의 워커 장군이 올라가고 오른쪽에는 미 10군단이 올라가는데 이 10군단이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내려왔어. 서쪽에 있는 그 미 8군이 패배하면서 내려갔어요. 10군단도 급격하게 붕괴하게 되는데 이때 약 10만 명의 민간인 피난민이 있고 10만 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이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이 추운 데서 다 포위당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쿠방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퇴로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무를 맡은 게 미국의 이제 제1해병대입니다. 그 1해병대가 장진호 전투에서 퇴로를 마련하고 나머지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하고 거의 이제 이 숫자적 열세가 10대 1이 넘어가는 중공군한테 둘러싸인 지역에서 이 한겨울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극악의 난이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게임에서도 나올 수 없는 난이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얼어서 죽은 미군 병사들입니다. 동사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때 사망한 미군의 대부분은 총격보다도 동사한 미군 병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얼마나 춥고 걸어 나오기 힘든 곳인지 알겠죠, 그죠? 평지가 아니에요. 산 안에 있는 계곡이다. 포위된 10군단, 미국의 10군단, 해병 1사단의 10군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3만 명대 중공군 12만, 그러니까 4대 1이네요. 아까 제가 숫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대 1의 숫자다. 그래서 전사자가 700명, 실종자가 200명, 3,500명의 부상자, 6,200명의 비전투 사상자. 이게 다 동사라는 거예요. 6,200명의 비전투 사상자. 중공군의 전사자는 2만 5천 명, 부상 12,500명. 중공군도 물론 다 얼어 죽었습니다. 군사상 가장 위대한 후퇴 작전 중에 하나다라고 에드윈 호이트라는 미국의 군사학자는 딱 장진호 전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국 해병대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표현이죠. 왜? 우리는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당시에 미국 해병들은 후퇴라는 개념으로 싸운 게 아니고 후방으로 치고 들어가서 우리는 전진한다. 중공군을 치러 간다라는 개념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퇴한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올리브 스미스 해병 1사단 사단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당시 이제 중공군 구병단 사령관이 이제 맞붙었던 이제 전쟁이죠. 전투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다 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포위를 당한 거예요. 중공군 12만 명한테 장진호에서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빨간색 재가 동그라미 친 곳까지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그 선착장이 있으니까 중공군과 싸우면서도 흥남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태강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곡 안에 둘러싸여 가지고 막 치열한 전투를 하고 이렇게 또 쉴 때는 또 이렇게 쉬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침낭 안에서 이렇게 자다가 중공군이 내려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깨서 빨리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잠시 잠들면 몸이 얼어서 지퍼도 못 열어서 총검에 찔려서 죽은 병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천막 같은 거 겨우 쳐놓고 막 잠시 자다가 또 깨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동사로 죽은 병사들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거. 거기다가 또 해병의 좌우명이 뭡니까? 절대로 죽은 전우를 뒤에 놔두고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 이제 잃어버린 그 전우 내가 업어서 와야 된다 해가지고 찾으러 가고 실종되고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헥토르 카페라타라는 사람은 또 하나 영웅적인 전투를 하는데 중공군이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이런 천막 안에 있는데 중공군이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막 폭탄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수류탄 날라오는데 수류탄 날라오면은 날라와가지고 이 병사가 이거를 잡아가지고 다시 도로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류탄이 날라오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수류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손 한쪽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용감하냐면은 이빨 꽉 깨물고 나머지 한 손을 갖고 소총을 든 다음에 이거를 야구 배트처럼 활용해 가지고 날아오는 나머지 수류탄을 다 쳐내는 거예요. 정말 불굴의 의지죠,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나라 될 수 있는 데는 그냥 자유 나라 만들어지고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유명한 말. 미국의 워싱턴 DC나 이런 데 가면은 미국의 이런 전사자들을 기리는 그런 메모리얼 파크가 많아요. 대문짝만하게 써 있습니다. 제일 크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현세의 자유를 위해서 과거에 용감한 용사들이 자기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헌납한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자유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건국 정신인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도 그 가치가 전수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사망하고 퇴각하고 동사하고 근데 이때 앞불사 유일한 루트인 이 길인 다리를 또 중공군이 끊어버린 거예요. 또 얍삽하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미국 또 전투기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다리를 이어 붙일 수 있는 부품들을 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또 막 조립해가지고 건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영화 같죠, 그죠? 근데 거의 끝 지점까지 왔을 때 이제 미국들이 거의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다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중공군이 또 덤비면 어떡하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계곡 위쪽을 올려다 보니까 중공군들이 이렇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얼어서. 양쪽 다 극한을 넘었던 전투입니다, 이게. 그래서 최고로는 그 메르디스 빅토리호라고 우리나라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타고 온 이북 지역에 그 이제 배에 이제 승선을 했죠. 다행히 이 해병 1사단이 10군단이. 그래서 여기 있는 병사들이 겨우 살아남은 병사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왜? 내 전우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 샤워를 하고 따뜻한 물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죠. 저런 추위 속에 있으면 따뜻한 물에서 샤워하고 발 녹이고 손 녹이면서도 아 다행이다 살았다 이게 아니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친구를 잃었으니까. 네.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몇 시까지 시간 쓸 수 있죠? 한 7시까지인가요 원래? 예.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6.25 때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군 정말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고 그러면서 낙동강 겨우겨우 지켰죠.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 9월 15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말에 서울 뺏고 그 다음에 10월에 평양 뺏었는데 10월 25일에 바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죠. 이러면서 서쪽에 이 8군단이 미8군이 붕괴하고 오른쪽에 있는 10군단이 올라가다가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에서 해병 1사단이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 장진호 전투가 있었고 그러면서 51년 4월 5월까지 계속해서 중공군이 뭐 4차 공세, 5차 공세하면서 38선을 계속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리즈웨이 장군이 또 막아서고 이러면서 51년 4월쯤에 메가더 장군이 해임이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왜 해임되냐면은 메가더 장군의 목적은 그거예요.
중공군 많아 보이는데 별거 아니다. 보급 제대로 안 돼 있고 장비도 별로 없고 많아 보인다고 그게 이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를 습격을 하면은 타격을 하거나 아니면 원자폭탄 몇 방 떨어뜨리면은 끝난다. 근데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 통수권자죠.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3차 대전으로 커졌을 때는 감당이 안 된다. 충돌하다가 메가더 장군이 해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한국 전쟁이 휴전 협정을 맺는 쪽으로 바뀝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쟁 시작할 때는 엄청 높았어요. 근데 40% 50% 됐는데 전쟁이 안 끝나니까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지지율이 20%대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트루먼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휴전 협정을 맺자. 어차피 38도선 근처까지 이 선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 이상 확전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싸움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지죠. 미국과 한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미국이 공격받으면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라는 조약입니다. 그 조약이 사실상 한국 전쟁의 활용 점정이에요. 그게 없으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힘을 강조했죠. 힘이 없으면 나라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또 다른 큰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상호방위 조약 이런 얘기 주제로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한 15분 안에 끝낼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전쟁의 영웅들이라는 요 얘기를 함으로써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영웅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시간상 딱 두 분, 한국 대표 한 명, 미국 대표 한 명 이렇게 뽑겠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입니다. 요분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승승장구했죠. 49년에 5사단장, 그다음에 50년에 1사단장 되면서 아까 제가 그 이제 개성 문산 방향을 이제 책임졌었던 1사단 사단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화력 차이가 너무 나고 병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빨 꽉 깨물고 요분이 절치부심, 내가 나라를 살리는데 한 목숨 던져보겠다. 아까 이제 그 낙동강 전투 다 기억나시죠? 8월 9월 전투인데 이때 보면은 이 42km에 달하는 낙동강 방어선 그리고 임시수도 대구와 부산을 지키기 위한 45일간의 혈전 7,000명대 3배 많은 병력 10배 많은 화력의 인민군과 혈전을 했던 게 다부동 전투입니다. 여기 빨간색 표시된 건 뭐냐면은 이쪽으로 사단이 하나씩 이동을 하면서 대구를 지켜야 되는 사단이 이제 공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대구. 그래서 대구 바로 위에 있는 이 다부동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는 임무는 중요도로 훨씬 올라가는데 병력은 모자라게 된 상황 속에서 백선엽 장군이 이 전투를 지휘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병사들에게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이고 근데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자녀들 다 도망갔다고. 근데 병사들도 당연히 겁이 나죠. 당연히 절망스럽죠. 왜? 한 달 반 만에 나라의 90%가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막 도망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이 그런 도망가는 병사들을 보면서 이 선이 사단의 최후 저지선이다. 우리가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대구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낙동강 미군 방어선도 붕괴된다. 조국의 운명이 이 선에 걸려있다. 이 선은 내가 정했다. 성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부디 성공하여 명예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독교 신자도 또 하나님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번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모두 앉아 내 말을 들어라. 그동안 잘 싸워줘서 고맙다.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밀리면 곧 망국이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대한 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이 정신으로 권총을 뽑아들고 적진으로 돌격을 했고 도망가던 병사들도 다시 복귀해가지고 백선엽 장군님과 맹렬하게 용감하게 다부동 전투를 치렀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의 이런 활약과 영웅적인 희생은 빙산의 일각이겠죠. 이때 싸웠던 수많은 영웅들도 다 이런 심정으로 싸웠을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냥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만큼 추상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질 땐 수많은 영웅들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과 자기 자유를 헌납하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없어질 뻔할 때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러한 영웅들이 마지막 최후선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나라의 큰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선엽 장군님이 중간에 지금 앉아 계시고 거의 이제 100세가 되셔서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근데 요 분을 둘러싸고 수많은 또 어르신들이 앉아 있는데 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백선엽 장군님이 6.25 전쟁 때 만든 고아원 출신들의 어르신들이에요. 이분 백선엽 장군님이 전쟁 폐허를 돌아다니면서 고아가 너무 많다. 전국에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 고아원들을 위해서 백선 고아원이라는 것을 설립해 가지고 많은 고아원들의 또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이제 고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고아였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찾았어도 백선엽 장군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은 영혼들에게 아비와 어미가 되어줘야 되죠, 그죠?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지식이 부족하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더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저런 모습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벤플리트 장군인데 요분도 우리나라의 유엔군 사령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면은 메가더 장군이 1대고 그다음에 리즈웨이고 그다음에 그 벤플리트입니다. 요분도 기독교 신자예요. 완전 그 미국의 최고 명문 웨스트 포인트 나왔고 1차, 2차 대전 다 참전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웨스트 포인트 졸업 동기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브래들리 합참의장, 벤플리트 미8군 사령관. 그래서 이분들이 다 웨스트 포인트 1915년 졸업 동기인데 이런 동기들이 다 한국 전쟁을 이제 수행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미8군 사령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분이 또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 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왜냐하면은 전사 같은 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벤플리트 장군. 근데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분이 새벽마다 지프차 타고 한겨울에 점퍼 입고 최전선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병사들 격려하고 벤플리트 장군이 그거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저분이 정말로 참된 지도자다. 애국자다. 그래서 벤플리트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극진히 아버지처럼 모셨고 이승만 대통령도 벤플리트 장군을 아들처럼 보살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때까지 미8군 사령관으로 이제 부임한 많은 장군들은 한국의 어떤 진짜 근본적인 한국군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장비를 나눠준다라든지 아니면 군사 훈련을 시킨다라든지 육군사관학교 만든다라든지 그런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국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벤플리트 장군이 거기에 다 관여했습니다. 한국의 육군사관학교 창설에 관여했고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에 관여했고 한국군의 사단을 이제 늘리는 거에도 다 깊이 개입해가지고 미국 워싱턴한테 해야 된다고 막 말하고 한국에도 온 열정을 쌓아서 한국을 정말 좋아했던 사랑했던 분입니다. 당시 지프차 타고 돌아다녔던 모습이. 그리고 이 리즈웨이 장군이 중공군의 4차 5차 공세를 막아냈던 것처럼 벤플리트 장군도 미8군 사령관으로서 중국의 막 최종 공세 같은 거를 다 방어하면서 지금의 어떤 국경선을 만들어내는데 그 군사 분계선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유엔군 사령관을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8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고 마쳤습니다. 그 뒤에도 한국의 이 상황을 계속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제 원조랄까 군사 원조 같은 것들을 미8군 사령관을 그만두고도 계속 미국 정치권에 계속 알렸을 정도로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정말 한국의 영웅이지만은 이분의 아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젊은 분이 그 벤플리트 주니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벤플리트 장군이고 워커 장군, 클라크 장군, 아이젠하워의 아들이 다 참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공군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참고로 이분이 2차 대전 때 참전했고 그리스 내전 때 참전했기 때문에 한국전은 참전 안 해도 됩니다. 아들이. 근데 참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왔어요. 어쨌든 좋은 고집이죠.
근데 이분이 52년 4월경에 전투기로 순찰을 하던 와중에 북한 지역에서 격추당해가지고 실종당합니다. 근데 벤플리트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면은 빨리 좀 정찰병을 보내서 내 아들 찾아와라 하고 싶잖아, 아버지 마음에. 근데 밑에 사람들이 아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찰병 보낼까요? 물어보니까 하지 마라. 내 아들 찾으러 갔다가 다른 아들들이 죽게 놔둘 수 없다.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아버지니까, 그죠? 그 아들의 사진을, 아들이 실종돼 있는 그 지역을, 그 지도를 물끄러미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벤플리트 장군을 위로하는 수많은 편지가 미국 전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 남편을 전쟁에 보냈던 이런 여성분들이 벤플리트 장군을 위로하려고 편지를 많이 썼어요. 힘내십시오. 근데 벤플리트 장군이 이렇게 공식 응답을 내놓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를 위한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에 그러한 정신으로 참전한 것이니까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들이 생전에, 물론 이분이 이제 그 사망한 것으로 나중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요분이 남긴 그 어머니한테 남긴 그 편지의 내용이 참 감동적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군인의 남편이자 군인의 아들인 어머니에게. 아들을 군인으로 둔 어머니죠. 사랑하는 어머니, 이 편지는 군인의 아내에게 바치는 편지입니다.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저는 자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투 중에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으며 드디어 저의 미력한 힘을 보탤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위급한 상황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국가로부터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아직 가정을 이뤄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이 땅에 왜 왔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여기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세게 서라.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유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박당해 있는 게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란 내가 응당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진짜 자유정신은 뭐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위스키 마시고 누워있는 게 그분들의 자유가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고 갑니다. 이분들한테는 그게 자기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 자유를 헌납하고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의 삶을 노예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자유입니다. 또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는 영적으로 노예와 같이 갇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정신이
이 강력한 에너지가 이 나라 전체의 유산으로서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그 많은 피가 흘려진 것은,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이 나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열방을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전하라고 이 엄청나게 감동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선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6.25라는 날에는 그러한 의미가 되새겨지고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삶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은 삶, 시간, 에너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어서 이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강물과 같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